보니까 이 저가항공사나 기타 항공사들은 어떻게 해야 안 되냐면 가겠네. 대충 임기응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 승객들이 되게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 뭐 배 아프면 그냥 소화제 먹고 그렇죠. 버티는 이런 식이네. 예, 그러면. 그러고 또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저희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공기에 비해서 노선이 너무 많아요. 아시아나가 그렇죠. 대한항공은 대체 기종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월한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일하면서 아시아나가 OZ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오즈 마법사라고 부르는데 정말 대한항공하고 루트는 똑같이 가면서 기종 반밖에 안 돼요. 대한항공의 비행기 보유 자체가. 대수가. 아시아나는 비행기가 84대 있고요. 그 노선은 87개입니다. 그러니까 오즈의 그래? 마법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정비 인력들, 아까 이제 정비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비 인력의 이직률이 되게 높답니다. 그러니까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이 전문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들은 연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처우가 아니네. 좋지 않으니까 네. 계속 이직을 하는 거예요, 딴 데로.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이제 기내식 문제도 됐지만 모든 돈을 이제 금호홀딩스로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체 아시아나에는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근데 안전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전 관련해서 문제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전에 사고 관련해서 예를 든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항공기 정비 중요성은 이유는 목적으로 하는 항공사에는 정말 최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이걸 후회를 하면 늦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정비 관련한 엄중한 기준을 두고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러잖아요. 인간은 항상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정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이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 그 기업을 믿고 인용을 하는 것이지 정말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은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벌써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칼 폭파 사건 관련해서 전 네. 기장님 나오셔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네. 김현희 씨가 그 정도 폭약량으로 대한항공 칼 퍼러파기를 날려버리는 기술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실험한 영상 같은 게 있어요. 네. 똑같은 기종으로 해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실험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안 합니다. 끝까지. 그렇죠. 그 방송에 나오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명희 씨 최근에 대한항공 조양호의 예. 부인 이명희 씨가 그 당시에 교통부 차관의 딸이었습니다. 아, 맞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제재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성장해 오다 보니까 안전 문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항상 느끼는 공포감 같은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외항사가 오히려 더 안전해요. 예. 우리나라 것보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제를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고 봐요. 너무 짧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죠. 할당된 시간을 오버하셨고요. 자, 전문가에 의해서 힘들어. 하고 싶으시면은 그 다음 주에 또 연속해서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에 오일을 바른다고요? 아니요. 시버턴 퍼스트 오일이 가장 요긴한 시기가 바로 한여름이랍니다. 사과의 800배에 달하는 비타민을 함유한 시버턴 퍼스트 오일은 낮 동안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색소 침착을 막아주고 밤 동안에는 자외선으로 인해 민감해지고 칙칙해진 피부톤을 맑고 밝게 케어해요. 세안 후 수분크림 대신 산뜻하고 보송보송한 시버턴 퍼스트 오일 두세 방울을 얼굴 전체에 발라주세요. 홍조와 여드름, 민감한 피부 진정에도 좋아요.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휘겔리 다올리를 검색하세요. 열대야 속 숙면에는 역시 굿슬립 필로우 미스트.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자, 김 선생님의 주제는 뭘까요? 예, 저는 대한민국 진보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보정당이죠?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정의당. 오늘 정의당을 놓고서 이제 제가 요번 주 초죠. 지난주부터 해갖고 정의당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도 진보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정확한 선이 우리끼리 좀 헷갈려요, 항상.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민주당은 중도 보수 그냥 흔한 얘기로, 근데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당들, 뭐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라든가 통합진보당, 뭐 지금 현재 정의당 같은 그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진보정당의 약진이 굉장히 행복한 그런 분위기라서 뭐라 그럴까요? 평행이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기시감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좀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그 민주정권 때 민주노동당 등 해서 진보정당들이 약진하는 그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말 표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권영길. 정답! 자, 권영길 후보가 16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와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그때 유행어가 됐어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요. 선풍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로 그런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이 민주노동당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슬프다면 슬픈 거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까지 그 시대도 또한 받쳐줬지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총선에서 과연 민노당이 몇 석을 할까? 그러니까 원내 진입을 하는 게 의문이 아니라 과연 몇 석을 하게 될까라는 이제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 8석. 그래서 원내에 진입을 하는데 10석으로 그냥 제3당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원내 진입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진보 정치가 시작되겠구나라고 흔히 생각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억나는 게 비례대표에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노회찬 의원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그 시기죠.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개혁 법안 중에 하나로 1인 2표제가 그렇죠. 최초로 네, 도입이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따로 찍는.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를 찍고 비례로 또 찍기 때문에 예. 지역구와 비례를 다르게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예. 지역구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진보정당을 찍어주는 이런 예. 사람들이 그때 많이 맞습니다.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대거 진입을 예. 하게 된 거죠. 그 민노당에서는 이제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노회찬 의원이 그 당시에는 이제 노회찬 후보인 거죠. 비례대표 후보가 인기몰이가 되고 있으니까 비례대표 8번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노회찬이 마지막이 되게 해줘라 이런 이제 선거를 하는데 되게 공교롭게 그 당시에 이제 신인 정치인이 비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예전부터 울고 먹던 정치인 김종필이 그때가 10선 도전이었나요? 아마 그때 들어갔으면 10선인 것 같아요. 10선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또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었는데 자민련은 3%를 못 얻고 민노당은 13%를 얻어서 노회찬 의원까지가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기시감인지 평행이론인지 참 의아하다라고 하는 게 이 지지율 포인트인데요. 지지율이 오늘자 기준으로 방송 녹음일 오늘자 기준으로 정의당 지지율이 12.4%입니다. 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10% 돌파했다고 하더니. 예, 12.4%고요. 그 당시에 민노당의 지지율이 13%입니다. 어이구.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게요.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렇죠. 진보정당의 대선 신불리. 후보 치고서는 뭐 신불리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 학생들한테 인기를 얻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당시엔 좀 슬픈 어떤 사건으로 대통령의 후광을 얻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니까 대통령이 모든 중도나 이런 사람들을 좀 진보적인 시각들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보니까 민노당처럼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노당은 지금 그 당시에 열석이 피크 최고조에 올라갔다가 이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분열. 그렇죠. 되죠. 이제 네. 2004년에 인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흔히 이야기했던 노동운동에서, 학생운동에서요, NL계파하고 PD계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진보정당 정치를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NL 세력들이 민노당에 대거 입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당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이 PD 계열인데, PD 계열이 결국은 안에서 버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 2006년에 1심의 사건이라고, 그 NL 계열이 북한 간첩을 접선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쟤네 종북이네, 빨갱이들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중의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평행이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그런 과정을 겪지는 않는데 이미 한번 겪었어요, 이전에. 흔히 얘기하는 제가 다시 태어난 김선생, 김우석 개새끼들하고 우리 여성운동을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 미친 니은들하고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차피 덤으로 사는 세상인데 삐처리 해주시겠죠. 미친년들하고요. 근데 이 정의당은 이미 메갈 사태를 겪었어요. 면역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평화 진보 네트워크인가요? 진보 플러스인가 하는 그 여성주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메가를 옹호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원치 않았는데 정의당이 그쪽 방향으로 끌려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의당이 이건 여성주의 운동이다라고 메갈 때 이야기를 하면서 대다수의 그 반대하는 당원들이 그때 아마 500명 정도가 탈당을 했었거든요. 2016년 당시에. 이미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현재는 정의당은 좀 기초 체력이 좀 튼튼해졌다고 보고요. 민노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계파 싸움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요. 심상정, 노회찬 이 두 의원이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해서 진보신당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또 뭐 하다가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진보신당을 넘어서서 그 유명한 통합진보당을 창당을 하게 되죠. 또 근데 그 안에서도 세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NL 계열의 이정희, 또 김재현, 이석기죠. 뭐 이렇게 NL파들이 있고 PD파의 노회찬, 심상정, 또 시민사회 계열 뭐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또 참여계죠. 유시민 대표를 필두로 한 그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또 아사리판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진보정당들 개파 정치, 민주당 개파 정치 한다라고 하는데 개파 정치 더 심한데 어딘가요? 그 당시에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또 비례대표 부정선거 때문에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다 탈당해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현재의 정의당이에요. 근데 정의당에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 우리 예전에 봤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당 내에서도요. 자, 근데 정의당은요, 이제 저는 동아리 정치 끝내시고 현실 정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셨죠. 현실 정치를 하지 않을 때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옳은 거 압니다. 그게 옳겠지요. 자, 녹색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녹색당은요, 여성주의 당, 무슨 당, 그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당직자가 2016년에. 근데 그 안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결국 탈당을 하고요. 가해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 그 내용들을 알려야 되는데 녹색당 입장에서는 성폭력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평등 문화 침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대등하고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 문화를 침해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백남기 농민 이제 사망하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습니다. 녹색당에서도 많이 동참했었고 녹색당의 청소년 운동가들, 이 친구들이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도 지키고 또 어른들이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 청소년들이 와갖고 막 슬퍼하고 막 울분을 토하면 귀엽잖아요. 기특하고. 아, 녀석들 기특하구나 그랬더니 어디서 꼰대질이냐고. 나이 먹었다고. 그리고 나서 청소년들이 흡연실에 가서 흡연을 해요. 근데 또 우리 그런 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진보 꼰대들이 너희 새끼들아 청소년이 담배를 피고 그러면 어떻게? 그랬더니 녹색당에서 막 반발을 한 거예요. 청소년들을 어떻게 그렇게 꼰대 짓을 하냐. 청소년 권리를 너네는 왜 억압하냐. 그거 좋다고 치자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녹색당에서 쉼터도 운영합니다. 아이들한테 술 마실 권리, 담배 필 권리,
사랑을 나눌 권리 그 쉼터에서 다 제공해줘요. 후원금 받아서 콘돔 사주고요. 그거 현실 정치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재기해라 뭐 이딴 얘기할 때 신지혜 후보 그랬죠. 뭐 별거 아니다. 그거 갖고 왜 그러냐.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정의당은 아무런 논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이제 현실 정치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철이 있잖아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짐승이랑 다른 게 우리는 잘못된 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남들이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거 보면서 배워야지요. 전 정의당이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집단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정의당 30석 될 거예요. 그럼 현실 정치 하셔야 되거든요. 아젠다 세팅해 주시고 그러면 민주당이 그 뒤에서 다 우리 진보 중도 세력들 아우르면서 같이 협력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이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관계지 일방적으로 나무라거나 우리 심상정 후보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셨다가 또 많이 또 힘드셨잖아요. 지금 제 말씀대로 이 다당제가 가지는 효과가 한국 사회처럼 사실은 아주 경색돼 있는 그런 이제 이념지형이나 네. 아니면 아주 봉건적 문화, 군사적 문화 이런 게 많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한국 사회 문화적 풍토, 정치적 환경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풍부하게 좀 사람들한테 상상력도 제공하고 또 약간 이렇게 당황스러우면서도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이제 뭐 신선하게 좀 논쟁도 해보고 네. 장래에는 몇 년 후에는 저럴 수도 있겠어 네. 뭐 이런 식의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또 딱 현실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희망도 주고 에너지도 좀 주고 또 때로는 상당히 어찌 보면 회초리를 들고 아무리 현실 정치라고 하지만 예. 야 너무 현실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정치가 꿈을 줘야지 말이야 미래를 봐야지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말씀대로 정의당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의당이나 뭐 민주당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 정치라는 거 자체가 정치를 계속 꿈만 꾸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전에 얘기했지만은 민주당에서 계파 갈등 해가지고 뭐 모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반문이니 친문이니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나올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걔네들은 뭐 친이 옛날에 할 때 뭐 간별사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지금 걔네들 정치를 하고 있다는 세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게 현실 정치라고 한다고 하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만 친이 뭐 친박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걸 만약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향해서 정치를 한다면 그게 현실 정치가 아닐까. 저는 그거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거를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친박, 비박 이거는 자유한국당 애들 얘기죠. 걔네는 개파 그건 쓰레기 개파인 거고 사실은 우리 민주당은 개파가 있어요. 근데 개파가 사실은 친문과 반문이 아니라 어떤 노선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떤 사람을 추종해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 뜯는 사람들에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쵸? 그걸 그러니까 물어 뜯을 거면 자유한국당을 뜯으라고요. 저는 인정하자는 거죠. 정의당도 지금 현재 뭐 당대표 이정미 대표는 NL 출신이죠. 그다음에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PD입니다. 그다음에 김종대 의원은 참여계죠. 대변인도 지금 참여계고 그 안에서 지금 사실은 개파 갈등들 많거든요. 근데 생산적으로 갈등하고 불법 저지르지 말고 서로 경쟁하고 그 안에서도 경쟁하고 도울 땐 돕고 또 정의당과 민주당이 도울 부분은 서로 돕고 무조건 반대로 우리 김종대 의원 되게 실망스러운 게 요즘에 계속 동아리 정치 하시네.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회계 장부를 스스로 정리를 다 합니까? 아무리 특활비가 문제가 된다고 해도 이제 좀 크게 보자고요. 정치가 하도 싸워서 하니까 이제 뭐 문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는 원래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야말로 달을 쳐다보라고 하니까 손가락에 뺏겼다고 욕하는 거 가지고 싸우는 식의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요.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헌법을 처음에
성문 헌법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 헌법을 만들면서 이제 제도를 디자인할 때 소위 파운딩 파더들이 가장 크게 논쟁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팩션, 쉽게 우리말로 계파 내지는 다당, 정당이 다당제가 되거나 혹은 아니면 다당제 아니어도 양당제 혹은 당내에 여러 가지 정파라는 게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좋은 거냐, 이게 논쟁이 컸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정파라는 거는 있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걸을 수 있는 기본적 제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거를 할 때 1번 의견, 2번 의견, 3번 의견 이 정도 내에서 선택을 해야지 100가지를 놓고 그때그때마다 1번부터 100개 의견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논술처럼 전 국민이 무슨 투표할 때 대통령 뽑을 때 논술 시험 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팩션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말씀대로 건설적인 역할, 이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담느냐 이런 게 굉장히 문제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도 잠깐만 하게 섞을게요. 예. 뭐냐면은 누군가가 새가 날아든다를 분류해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 팟캐스트의 성향을 분석하는데 하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 친문 범진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새가 날아든다 PD의 스타일이 좀 가장 근접하는 평가일 수 있거든요. 자기 네. 생각대로 운영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한 그 민주화가 되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진보 정당들이 약진하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나 이명박이 있을 때는요, 이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같이 싸워요. 그렇죠. 막 싸우는데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공통의 적이 사라졌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게 보여. 방향성도 다르고 생각이 많이 달라. 이 새끼들은 사실 보수에 가까운 놈들인데 네. 박근혜랑 싸우고 있었네. 뭐 한쪽에서는 얘네들 진짜 꼴패미네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가르치기 쉽고 규정하기 쉬우니까 단어로 뭔가 계속 이름을 지어서, 아까 말한 NLPD도 마찬가지고 뭔가 딱딱 규정을 해놓으려고 하는 그 문화적 병폐가 저는 일종의 적폐라고 보거든요. 어떤 때는 녹색당에 있는 저 친구랑 나랑 뭐가 맞아.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단어 하나만으로 딱 갈라놓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범진보라는 소리 듣는 게 참 좋은 게, 생각이 다르고 정말 진보성이 좀 극에 달해서 극진보가 되더라도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부류는 우리랑 다른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민주화는 민주 진보 세력 내에서 뭔가 각기 분할을 해가지고 한쪽은 보수가 되고 한쪽은 진보가 되고 그러면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뭐 정의당 당원분들께서 들으시면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뭐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이제 진보 정당에서는 저는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비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볍고 예, 유쾌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너 노동운동 출신이야? 너 학생운동 출신이야? 아니야? 근본이 없네. 너네가 진보가 아니지. 자유주의자지. 그 안에서 참여계를 배척하는 논리처럼.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진보정당도 요즘 뭐 유행하는 말처럼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이상 비장한 진보 대중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학생운동으로 뭘 했네, 노동운동에서 뭘 했네, 예전 과거의 업적을 가지고서 교조주의처럼 막 선민의식 가지고서 이 근본도 없고 어느 학교 나왔어? 나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이야. 이거 먹히는 세상이 이제 아니거든요. 확장성을 더 갖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